올드스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진용입니다. 자, 엿새간의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여기서 1월 31일 휴가까지 쓰면 무려 90일의 연휴입니다. 자, 이 연휴 기간 동안 아무래도 무료하실 수 있어서 저희가 무엇을 좀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컨텐츠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명웅 몰아보기입니다. 지난 1년간에도 이명웅 씨가 정말 다양한 활동을 했고 저희가 그것을 계속 쫓으면서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을 대충 정리해봐도 신곡 홈과 온기를 발표했고요. 10만 명을 모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 공연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선 축구대회, 삼시세끼 출연, 그리고 고척동 리사이트 공연까지 숨가쁘게 1년을 달려왔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쭉 뽑아봤는데 와, 엄청 많았습니다. 이걸 일일이 찾아보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몰아볼 수 있게 이걸 하나로 뭉쳤습니다. 자, TV 연속극 보시듯 쭉 보셔도 좋고요. 설거지나 소일거리 하시면서 라디오처럼 들으셔도 꽤 저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 컨텐츠 보시면서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연휴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자주간 지용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명웅 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명웅 씨의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공연 진짜 얼마 안 남았죠? 5월 25, 26일 양일간 열리는데 이를 앞두고 드디어 대망의 티켓팅이 진행됐습니다. 4월 10일 오후 8시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서 예매가 오픈됐는데 예상대로였습니다. 역시나 피 튀기는 피켓팅이었습니다. 엄청난 트래픽이 몰렸고 채 몇 분도 되지 않아 모든 표가 동났죠. 자, 이번 티켓을 앞두고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매크로를 활용해 티켓을 확보 되팔면은 최고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역대 이명웅 씨가 섰던 무대 중 가장 좌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수월할까 싶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엄청난 고난의 행군 끝에 티켓을 정말 소수만 거머쥘 수가 있었던 거죠. 왜 그랬는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티켓팅 순간 참여한 분들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7시 한 40분에서 50분 되니까 벌써 서버가 불안정해졌어요. 8시가 딱 되자마자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또 서버가 버티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몇 번 더 하니까 그때는 비정상적인 접근으로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자, 반복적으로 이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상적인 경로로 예매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땐 이 반복적 접근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계속 안 되는데 예매가 안 되는데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서버도 혹시라도 이게 부적절하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라고 1차적으로 차단을 했던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이 한두 분이 아니었을 겁니다. 지난해 서울 공연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난해 서울 공연 오후 8시 역시 예매가 시작됐는데 전석 매진되는데 1분 걸렸어요. 트래픽은 370만. 접속자 폭주로 이 역시 서버가 마비되는 수준에 이르렀죠. 370만 명이 동시에 접속을 했다. 물론 이 중에는 컴퓨터, 스마트폰 동시에 다 활용한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랬죠. 그래서 이 중에 절반만 잡을게요. 한 180만 명이 동시에 움직였다고 할게요. 근데 이들이 티켓을 한 장만 예매하나요? 최소 2장을 하겠죠. 즉 180만 명이 2장씩을 잡으려고 한다. 이 역시 360만 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역대 가장 큰 무대가 아닌가요? 되물을 수 있죠. 맞습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 한 번에 66,704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타원형으로 304m, 279m 규모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런데 왜 이번에도 수월치 않았을까요? 항상 그렇지만 모두가 들어갈 순 없습니다. 호남 평야를 빌려도 이들이 다 서기는 힘들 거예요. 그리고 이명웅 씨는 이번에 그라운드석을 공개하지 않았죠. 이유는 잔디 보호를 위해. 또한 무대 한 켠은 아예 공개를 안 해요. 왜냐면 그쪽에 대형 스크린이 들어섭니다. 스크린 뒤쪽에는 사람들이 앉을 수가 없죠. 결국 이 자리를 제외하면 말씀드렸다시피 6만 6천여 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앉을 수 있는 객석은 5만 5천 석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잡아도 6만 석은 안 될 거예요.
결국 이틀 공연하라고 하면은 11만 명에게만 허락이 됩니다. 그래도 역대 최대 규모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티켓팅이 조금 더 쉬웠어야죠 생각할 수 있죠. 다시 앞서 서울 공연과 비교해 볼게요. I'm Here로 서울 콘서트는 6회였습니다. 2주에 걸쳐서 총 6번 공연을 진행을 했어요. 체조 경기장 K스포동 최대 수용 인원은 15,000명. 6을 곱하면 얼마죠? 9만 명이었습니다. 이번에 몇 석? 11만석, 9만석. 물론 2만석의 차이가 있지만 트래픽이 360만, 370만인데 제가 볼 때 2만석 차이는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큰 차이는 아니라는 거죠. 9만석이든 11만석이든 원하는 모두가 티켓을 갖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쯤 되니까 사람들이 그라운드석이 아쉽다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이 부분은 아쉬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임영웅 씨의 소신이기 때문이죠. 자, 4월 8일이었어요. 임영웅 씨가 상암 공연을 앞두고 잔디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념 있는 좌석 배치도를 공개했습니다. SNS 채널에도 업로드가 됐는데 그라운드 내에는 객석이 없고 기존 스탠드석만 관객석으로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라운드 잔디 위에 의자를 깔고 객석을 만드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번에 임영웅 씨는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축구 전용 경기장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잔디가 훼손돼서 선수들이 운동하다가 다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죠. 즉 이런 축구 팬들과 관계자들의 의견에 최대한 귀를 기울여서 임영웅 씨가 잔디를 보호하는 쪽으로 잔디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낸 거죠. 저는 앞서서 임영웅 씨가 혹시라도 축구화를 신고 무대에 오르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객석들도 들어올 때 그런 축구화를 신는 그런 하나의 조항을 두지 않을까. 혹은 잔디 위에 거대한 덮개를 씌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거는 전부 다 그냥 저의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 임영웅 씨는 적자는 금전적 손해는 감수를 해야 돼요. 왜냐면 그라운드 좌석을 열면 최소 5,000명 정도는 더 앉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장당 15만 원으로 환산을 하면은 약 7억 5천만 원. 즉, 임영웅 씨는 이 정도의 수익은 포기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왜? 이 경기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이 경기장 잔디를 보호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었던 겁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라운드에 좌석이 없다. 그럼 임영웅을 가까이서 못 보지 않나, 너무 멀어지지 않나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라운드석에 있어야지 무대에 가장 가깝고 임영웅 씨를 육안으로 정말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에 대해서 임영웅 씨 측은 좌석 배치도에는 그라운드에 객석은 없지만 공연의 자랑이자 관객들의 만족도를 최상위로 끌어내는 대형 전광판이 북측 잔디를 침범하지 않게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전광판의 크기 역시 최대한 임영웅 씨의 모습을 잘 보이도록 역대 최대 규모의 전광판을 설치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소속사 측은 임영웅은 잔디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콘서트장을 찾을 영웅시대에게 색다르고 화려한 무대를 선사하고자 대관을 확정하는 부터 전 스태프와 다방면으로 고민해 공연을 준비 중이며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근데 임영웅 씨 가까이서 못 보네? 아쉬울 수 있죠. 제가 볼 땐 걱정 없습니다. 왜일까요? 좌석 배치도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스테이지라고 쓰인 부분이 무대죠. 이게 검은색 부분이에요. 정중앙에 동그란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주변을 보세요. 그라운드 주변으로 해서 그라운드를 감싸듯이 이 검은색으로 또 스테이지가 마련되어 있죠. 즉, 이 스테이지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임영웅 씨가 관객들에게 가까이 다가서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앞선 서울 공연에서도 임영웅 씨가 관객들의 1m 앞에까지 왔다. 제가 영상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1층과 2층 사이 그 통로로 임영웅 씨가 지나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많은 이들과 가까이서 소통을 했죠. 자, 이에 대해서 임영웅 씨 측은 그라운드 밖으로 잔디를 침범하지 않고 사면을 두른 돌출 무대가 돋보여 다시 한번 팬들과 가까이서 추억을 쌓는다. 이렇게 돌출 무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관객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현재까지도 공연의 퀄리티는 더욱 높이면서도 잔디 훼손을 막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회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중앙 무대와 그라운드가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정중앙에 무대는 있고 그 주변은 그라운드가 감싸고 있죠.
잔디는 보호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을지, 아마 그동안 이명웅 씨의 공연과는 또 다른 형식의 또 다른 무대 구성이 돋보이는 공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거, 이번에 이제 매크로 방지법이 발효가 됐는데 실효성이 있었을까요? 이 법안, 지난해 개정된 이 공연법인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다시 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죠. 이 내용을 놓고 봤을 때 매크로 사용만으로 처벌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사용을 해서 얻게 된 표를 웃돈을 받고 다시 팔았을 때, 즉 금전적 이득을 취했을 때 이거를 궁극적으로 막고자 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아직은 이 법안에 의해서 정확히 처벌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개 중에는 뭐 알 수 있겠어? 어떻게 적발하겠어? 이런 식으로 전 이번에도 매크로를 사용한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과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적발을 해서 처벌을 할지,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 티켓을 못 구했어도 그런 식의 티켓을 웃돈을 주고 사지는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추첨제가 답이 아닐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명웅 씨 정가 16만 원의 티켓을 500만 원에 샀다는 여러 이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최근엔 1,000만 원이 거론되기도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에서는 이 부정거래를 막기 위해서 추첨 예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명 아티스트의 공연이나 주요 스포츠 경기 등을 보고 싶어하는 팬들이 늘어나면서 이 암표 매매가 늘고 있는데 이걸 막기 위한 조치인 거죠. 실제로 권익위가 국민 생각함 설문에서도 추천 방식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냐라는 질문에 87.84%가 효과가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등 몇몇 국가에서는 이미 추첨제를 통해 티켓을 배정하는 시스템이 일상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사후 처벌의 경우에도 대만은 정가의 최대 50배 벌금을 부과하고 브라질에서는 징역 4년 또는 정가의 100배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추첨제는 궁극적인 답은 아닐 것 같아요. 대안인 거죠. 실제로 지난해 7월 그룹 세븐틴이 추첨제로 콘서트 관객들을 모셨는데 이때 무작위 지정 좌석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왜냐면 이 좌석이란 게 좋은 좌석이 있고 덜 좋은 좌석이 있잖아요. 근데 나도 똑같이 남들하고 똑같이 냈는데 앞쪽에 앉은 사람은 불만이 없겠죠. 근데 뒤쪽에 배치된 사람은 아니 내가 노력으로 이해한 것도 아니고 똑같이 돈을 내는데 나는 왜 뒤쪽에 있어야 돼? 불만의 목소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추첨제도 대안이 될 수는 없고 제가 볼 때는 대만처럼 벌금을 50배를 물리거나 이렇게 실질적인 징벌적 배상을 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저는 티켓팅에 성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앞전 서울 콘서트 티켓에 성공했죠. 이번 티켓팅은 제가 실패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저도 볼지 고민인데 전 실패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등장하면 안표를 산 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공연을 못 볼 수 있는데 근데 앞서 고척돔 공연 같은 경우 기억하세요? 그때 앙코르 콘서트였는데 그때 언론 매체에게 프레스 오픈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게 있지 않을까 혹시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제가 취재 후에 여러분들께 또 상세히 리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타를 읽어드립니다. 안진영입니다. 오랜만에 스타를 읽어드리게 됐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얼마 전 신곡을 발표한 이명웅 씨입니다. 자, 일단 이명웅 씨 여전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지난 5월 6일 6시 더블 싱글 온기가 공개됐습니다. 타이틀곡인 온기와 홈 총 2곡인데 발표된 지 1시간 만인 7시 멜론과 지니, 벅스 등 음원 차트에 진입해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7일 오전 7시 기준입니다. 멜론 탑10에선 홈이 1위, 온기가 2위, 벅스 차트에서는 홈과 온기가 나란히 역시나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뮤직비디오의 인기도 상당했는데 신곡 발표와 함께 각종 음원 사이트, 음원 차트 진입부터 상위권을 전부 다 독차지했고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 역시 유튜브에서 하루 만에 120만 뷰의 조회수를 올렸습니다.
자, 이 뮤직비디오에는 배우 안은진과 현봉식도 출연하고 권호중 감독이 연출을 맡았는데 무엇보다 임영웅 씨가 직접 출연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은데 임영웅 씨 왼쪽 뺨의 흉터가 유독 도드라지지 않나요? 임영웅 씨가 왼쪽 뺨에 흉이 있다는 거, 이건 익히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드러낸 적은 없었습니다. 과연 이 뮤직비디오 안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리고 신곡 두 곡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아 부른 노래인지 그 가사를 조목조목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홈입니다. 임영웅 씨와 엑스차일드가 작사, 그리고 작곡은 엑스차일드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혹시 트로트를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을 제기했었죠. 저는 이 홈이 거기에 꽤 부합하는 노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체적인 노래의 그 흐름과 멜로디를 따라 봤을 때는 아닌데 전주는 어떤가요, 여러분? 전 이 홈이라는 노래 전주가 전형적인 트로트의 쿵짝쿵짝 느낌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통 트로트와는 분명 다르죠. 제가 볼 때는 트로트적인 요소가 가미된 노래라는 거죠. 근데 엄밀히 따져서 그동안도 임영웅 씨는 정통 트로트를 발표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발라드풍이거나 혹은 세미 트로트의 느낌을 가미하는 정도였죠. 자, 지금 임영웅 씨의 대표곡이 된 사랑은 도망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이게 전부 다 트로트 장르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는 임영웅 씨가 이 홈이라는 노래에서 트로트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기존 임영웅 씨표 트로트를 원하고 듣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올려줬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가사를 보겠습니다. 쓸쓸한 거리에 외로움이 더 쌓이고 사람도 이 밤도 사랑 찾아 헤매이네. 그대 마음이 허전하다면 밤하늘의 별을 보며 날 떠올려요. 난 곁에 있어. 그댄 나의 친구야. 비 오는 날 우산이 되어줘. 해가 뜨는 날에는 널 지켜줄게. When I go shine star and I go don't stop baby. 평생 너와 함께 하리라.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제가 볼 때는 이 노래 또 하나의 팬송입니다. 임영웅 씨가 팬들을 위해 부르는 노래인데, 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밤하늘의 별을 보며 날 떠올려요. 난 곁에 있어. 그댄 나의 친구야. 비 오는 날 우산이 되어줘. 해가 뜨는 날에는 널 지켜줄게. 뭔가 떠오르는 노래 없으신가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자, 이 노래. 그리고 궂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자, 밤하늘의 별, 비 오는 날 우산. 앞선 노래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이 홈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임영웅 씨와 팬덤이 서로에게 쉬어갈 수 있는 집이 되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가 직접 가사에 참여했다는 굉장히 의미가 큰데, 결과적으로 볼 때 앞서 본인의 노래에서 얘기했던 이런 팬들을 위해서 본인이 안식처가 되어주겠다는 이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홈이라는 제목을 붙인 노래를 직접 가사를 쓴 거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뒷부분입니다. When you feel so alone, remember that I'm with you.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내가 갈게. 어디든 다 갈게. 이 뒷부분 역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너와 내가 함께 간다는 얘기죠. 영웅과 영웅시대는 항상 하나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고, 제가 볼 때 일단 신곡이잖아요. 5월 말 열리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 공연에서 아마 이 홈을 부를 땐 가장 신나는 무대, 신명나는 무대를 꾸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곡 온기입니다. 작사 김이나 임영웅, 작곡 임영웅, 김수영, 황선우. 순서가 꽤 중요해요. 통상 작사, 작곡 이름을 적을 때 더 큰 역할을 하고 저작권 지분이 많을수록 이름이 앞으로 오는 편입니다. 작사는 김이나의 지분이 더 많은데 작곡에서는 임영웅 씨 이름이 가장 먼저 나왔다는 거죠. 앞서 임영웅 씨가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은 총 몇 곡이죠? 3곡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화면 한번 보시죠. 런던보이 때는 작사와 작곡 모두 가장 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모래알갱이 때는 작사에는 2번째, 작곡에도 2번째에 이름을 올렸고요. Do or Die 때는 작사의 2번째로 이름을 올렸죠. 그리고 이번에는
작사는 김이나 작곡은 이명웅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노래 가사 한번 볼게요. 아무도 모를 거야. 말한 적 없을 테니. 아이처럼 울고 싶은 순간들. 어른이란 말은 참 그댈 힘들게 하죠. 더 외롭게 만들어 힘겨운 걸음으로 먼 길을 걸었는데 가고 싶은 곳은 어디였는지. 어둡고 깊은 곳에 웅크려 앉은 그댈. 난 떠나지 않겠어요. 아무리 먼 길을 떠났어도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도 이 길 끝에 떠오르는 태양을 만날 때까지 난 곁에 있겠어요. 힘겨운 걸음으로 먼 길을 걸었는데 가고 싶은 곳은 어디였는지. 세상이 지독하게 그댈 혼자 둘 땐 단 하나만 기억해요. 아무리 먼 길을 떠났어도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도 이 길 끝에 떠오르는 태양을 만날 때까지 난 곁에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임영웅 씨가 역대 발표한 노래 중에서 가장 심정적으로 무겁고 어두운 단면을 저는 담았다고 봅니다. 이는 뮤직비디오 질감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임영웅 씨 개인의 마음이라기보다는 현재를 살아가는 모두가 가진 외로움과 고충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럴 때 어떻게 하겠다? 임영웅 내가 여러분 곁에 있겠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세계관은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는 4분 6초 분량인데 임영웅 씨가 자동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는 장면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죠. 배경을 보면은 정말 풀 한 폭이 나지 않을 것 같은 황무지입니다. 허름한 차림에 총까지 들고 있고 마치 세기말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여기서 두드러지는 거 바로 임영웅 씨 왼쪽 뺨의 흉터죠. 임영웅 씨의 흉터, 임영웅 씨가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인이 내 얼굴에는 나이키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릴 때 넘어져서 담벼락에 꽂힌 그 유리병에 얼굴이 찍히는 아찔한 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돈이 없어서 제대로 수술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흉터를 볼 때마다 어머니가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고 미안해했다. 이런 남다른 일화가 있죠. 자, 근데 이 흉터를 왜 뮤직비디오에서 더 크게 보여줬을지 근데 팬들은 이미 알 겁니다. 임영웅 씨의 왼쪽 발 흉터는요, 바로 코 옆 팔자주름 부위에서 시작이 돼서 이렇게 휘어져 나가는 형태죠. 대각선으로요. 근데 뮤비 속 흉터는 어떻죠? 세로로 굉장히 굵게 나 있습니다. 즉, 임영웅 씨의 원래 흉터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더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분장을 한 거라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흉터 아래쪽에 보면은 실제의 흉터와 살짝 닿아 있는 모습이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이 장면은 임영웅 씨가 왼쪽 뺨에 흉이 있다는 거 이거 다들 알고 있고 이게 임영웅 씨와 임영웅 씨 어머니에게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큰 아픔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결국 역대 임영웅 씨가 가장 어둡고 무거운 단면을 보여주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세기말 풍경이 담긴 뮤직비디오를 찍는데 임영웅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가장 큰 아픔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연출은 무엇일까를 판단해 봤을 때 그의 왼쪽 뺨에 있는 흉터를 도드라지게 보이는 게 이게 바로 하나의 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인이 이 흉터를 도드라지게 보여지게 한다. 이거는 임영웅 씨가 본인이 가진 상처에 대해서 그다지 컴플렉스가 없다는 간접적 증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본인이 숨기고 싶은 내면의 아픔이 있다면 그걸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즉 왼쪽에 흉터를 그리는 그런 연출에 반대를 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임영웅 씨는 그렇지 않았죠.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 얼굴에 나이키가 있어요. 어머니를 마음 편안하게 만들었던 그의 그 효심 짙은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뮤직비디오 어떤 내용일지 보면 참 궁금해지는데 조수석에 안은진 씨가 앉아있는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실제 노래하는 임영웅 씨 위치에서 보면은 아무도 앉아있지 않습니다. 즉 과거의 단란한 때를 회상하면서 처연한 표정을 짓는데 결국 안은진 배우와 함께했던 과거를 떠올리는 장면에 등장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보면은 전쟁의 흔적들도 있어요. 다 무너져 있고 총을 들고 있고 누군가는 총에 맞아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절벽에 서 있는 임영웅 씨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왜 여기서 끝나나 할 수 있는데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장면들은 단편 영화의 장면으로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즉, 이 뮤직비디오와는 별개로 안은진, 임영웅 그리고 현봉식 씨 등이 나온
한 편의 완성된 단편 영화가 있다는 건데, 이 단편 영화 어디서 공개될지 참 궁금해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 때 공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공연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공연을 앞두고 이명웅 씨가 어떤 행보를 보여주게 될지, 그 부분 역시 저희가 끝까지 쫓아가면서 여러분들께 이모저모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타를 읽어드립니다. 안지용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스타 다들 아시죠? 제가 이명웅 씨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공연에 다녀왔습니다. 자, 지난 25, 26일 양일간 진행이 됐고요. 저는 둘째 날 갔다 왔습니다. 리뷰 기사 너무 많이 나왔어요. 10만 명이 보셨기 때문에 제가 새롭게 설명드릴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날은 언론사 초청이 있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자들이 현장을 지켜봤고, 그리고 리뷰 기사를 냈습니다. 과연 직관한 기자들은 이명웅 씨 공연을 어떻게 판단했을지 각 매체의 기사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공연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일단 SBS 기사입니다. 제목, 날씨도 영웅시대를 막을 순 없다. 이명웅, 팬들과 큰 꿈 펼칠게요. 이날의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는 비였죠, 비. 이 비를 최대한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명웅 씨는 우비를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이명웅 씨 공연 가면 항상 좌석에 다 방석이 깔려 있는데 뒀으면 다 젖었겠죠, 비가 와서. 그러니까 그날만큼은 우비를 준비해서 10만 명이 하늘색 우비를 나란히 차려입고 이명웅 씨의 공연을 바라보는 이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자, JTBC 해냈다 이명웅 첫 상암벌 접수 10만 영웅시대 열광. 자, 저는 이 해냈다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역대 이 월드컵 경기장을 채운 솔로 가수 누가 있을까요? 문화대통령이라고 불렸던 서태지, 그리고 강남 스타일로 글로벌 시장을 호령했던 싸이, 그리고 이명웅입니다. 얼마나 상징적인 인물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자, 더 중요한 거는 10만 명이 그 안에 있었지만 이 티켓을 구하려고 대기했던 인원이 40만 명이 넘는다는 거죠. 그리고 공연을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명웅 씨가 공연 중간에 자, 공연장 밖에 있는 영웅시대 소리 질러 하니까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들렸어요. 미처 티켓은 구하지 못했지만 공연장 밖으로 이명웅 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죠. 그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 공연장 주변에 있었던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좋게 10,000명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이명웅 씨, 그야말로 해냈다 이명웅이라고 제목을 붙일만 하다는 거죠. 다음은 엑스포츠 뉴스입니다. 대체 몇 보 걸었나? 잔디 지킨 이명웅 걷고 뛰고 날고. 저는 이 제목이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왜냐면은 정말 공연장이 크잖아요. 근데 이명웅 씨가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그라운드에는 좌석을 깔지 않았어요. 대신 각 객석 앞쪽으로 돌출 무대를 만들었죠. 그곳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3시간이 넘는 공연 내내 돌출 무대를 정말 계속 오가는 이명웅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이명웅은 3시간여의 공연 시간 동안 돌출 무대만 2바퀴를 돌았다. 이동차 없이 본인의 다리로 직접 걸어다녔다. 라이브 무대를 홀로 선보이면서도 그 먼 거리를 걸은 것. 흰 천이 깔린 그라운드도 여러 차례 뛰어다녔다. 북측 메인 무대에서 그라운드 한가운데 무대로 이동할 때도 모두 본인의 2 다리를 이용했다. 그만큼 팬들과 가까이서 소통하기 위해서 이명웅 씨가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기사였습니다. 자, 다음 한국일보입니다. 이명웅 보려고 돈 벌어서 미국서 왔지. 풍선 타고 날아다닌 트로트 왕자 신기록 쓰다. 자, 기사 내용을 보면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사는 노성옥 씨, 64세라고 해요. 직장에 3주 휴가를 내고 지난 20일 한국을 찾았다. 25, 26일 이명웅의 공연 I'm Here로 더 스타디움을 보기 위해서다. 이명웅은 환갑을 넘은 노 씨가 일터를 지키게 하는 원동력이다. 일해야죠. 비행기값 벌려면. 24일 공연장에서 만난 노 씨의 말이다. 코로나19 팬데믹 후 노 씨가 고향 땅을 밟은 건 이번이 처음. 그는 이명웅이 서울에서 가장 큰 경기장에서 공연한다고 해 뜻깊은 무대가 될 것 같아서 왔다고 말했다고 한다. 즉, 이명웅 씨의 공연을 위해서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사실상 공연 티켓 값뿐만 아니라 비행기 값이 더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기간에도 오지 못했던 한국을 이번에 오게 됐다는 거죠.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임영웅, 수중전 즐겨봅시다. 상암벌 5만 명 믿어요 떼창. 기사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공연이 막바지로 갈수록 빗줄기는 거세졌다. 임영웅은 빛 속에서 부르니 분위기가 좋다. 하늘이 저를 위해 특수효과를 선물하는 것 같다며 웃었다. 자, 이 얘기 다 들으셨죠? 저도 똑똑히 들었습니다. 사실 비가 오면은 우비를 입은 사람들은 그나마 비를 좀 가리는데 임영웅 씨는 오는 비를 다 맞았습니다. 사실 이 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감전의 위험까지도 있어요.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이 수중전을 마음껏 즐기는 모습이었어요. 앉은 자리에서 비를 다 맞으면서 응원하는 팬들이 있으니까 임영웅 씨 역시 이 비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는 분위기였죠. 그러면서 하늘이 저를 위한 특수 효과를 내리는 것 같다. 이런 너스레를 통해서 팬들의 박수와 환호를 이끌어냈습니다. 자, 다음 뉴시스입니다. 기사가 2건 있었는데 2건 다 제목이 저는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임영웅, 산전, 수중전에 공중전까지 10만 명 하늘빛 감동 물결. 임영웅,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월 띄웠다. 그는 늘 도망 안 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임영웅 씨 이날 하늘색 열기구를 띄웠습니다. 거기에 타고 나서 2층, 3층 관객들과 눈높이를 맞췄죠. 그러면서 여기서 사랑은 늘 도망가를 불렀어요. 노래는 사랑은 늘 도망가를 불렀지만 정작 본인은 점점 더 객석에 가까이 갔죠. 그래서 그는 늘 도망 안 가라는 재치 있는 제목을 붙인 겁니다. 자, 기사 내용을 보면 임영웅은 공중전을 위해 두둥실 떠올랐다. 약 10분 동안 공연장 공중을 천천히 누비며 삼면에 있는 영웅시대와 골고루 인사했다. 그러는 가운데 사랑은 늘 도망가, 사랑역, 사랑의 진짜 등 사랑 시리즈 3곡을 불렀다. 사진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열기구를 띄운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관객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임영웅 씨의 의지를 느낄 수가 있었죠. 자, 임영웅 씨, 이 헬륨 기구에서 내려온 뒤에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너스레를 떨었고요. 충분히 두려울 법한데 임영웅 씨는 하나도 떨지 않고 노래를 했습니다. 목소리만큼은 떨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열기구가 정말 안전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고소공포증이 오는데 쉽지 않았다고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죠.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어르신 없고 계단 뚜벅뚜벅 박수 터진 이 장면. 사실 이건 국민일보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매체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현장에서 거동이 불편한 관객을 업고 자리까지 안내해준 진행요원의 선행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진행요원의 사려 깊은 대처에 현장에서는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이었습니다. 일단 임영웅 씨 역시 이 기사를 봤겠죠. 그리고 임영웅 씨는 그 요원이 누군지 정확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는 공연 중에 이 요원을 직접 언급을 했어요. 어제 연로하신 어르신을 업고 올라가신 진행요원이 한 분 계신다. 여기 어딘가에 계실 것이다. 2층에 계시다고 들었다. 정말 멋진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임영웅 씨의 말과 함께 전광판에는 이 A씨의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A씨는 허리를 숙여서 인사한 뒤 쑥스러운 듯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고요. 관객들은 함성을 질러서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손을 흔들어 화답을 했죠. 자, 임영웅 씨라는 히어로가 있고 영웅시대 또 하나의 히어로 집단이 있죠. 그리고 그 관객을 업고 객석까지 안내해준 이 안내요원, 그가 또 다른 히어로였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한국경제입니다. 상암달군 10만 환호성, 이래서 임영웅 하는군요. 전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래서 임영웅 하는군요. 월드컵 경기장에 내리자마자 빨강, 파랑, 초록색 화살표가 눈에 들어왔다. 동측, 서측, 남측, 구역별로 티켓의 색깔을 달리해 해당 색깔에 맞춰 바닥에 화살표 표시를 해둔 것이다. 색깔대로 화살표만 잘 따라가면 입구까지 헤매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해둔 것이었다. 공연장 외부에는 기념 스탬프 찍기, 스페이스맨에서 엽서 보내기를 비롯해 휴식 공간인 히어로 스테이션, 히어로 익스프레스, 히어로 갤러리 등이 마련돼 대기 시간마저 행복한 기억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자, 정말 그 현장에는 모든 걸 다 즐길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장소가 마련이 됐어요. 심지어 종합 안내소까지 있었습니다. 현장에 와서 조금이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와서 묻고 곧바로 답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임영웅 씨의 콘서트의 특징은 공연만 보고 즐기는 게 아니라 부대 행사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임영웅 씨만의 팬 서비스가 굉장히 돋보이는 지점이고, 그래서 이 기사의 제목, 이래서 임영웅 하는구나 였습니다. 자, 다음은 MBC 연예입니다. 커플 연기는 싫어. 임영웅 팬 영웅시대 비명 내지른 사연. 이날 공연에서는 임영웅 씨가 그 신곡의 뮤직비디오로도 사용했던 단편 영화의 일부분을 공개를 했죠. 꽤 능숙한 연기 장면을 보여줬고, 임영웅 씨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연기에 도전할 계획이다. 연기 선생님께서도 칭찬해 주셔서 자신감이 생겼다. 코미디, 액션, 로맨스까지. 자, 근데 관객들이 탄식을 내지른 대목은 바로 로맨스 연기란다는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임영웅 씨가 로맨스 반응이 좋다, 커플 연기라고 짓궂게 농담을 하니까 장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고, 조금은 아쉬운 듯 안 된다는 듯한 탄식도 터져 나왔습니다. 자, 임영웅 씨, 지금 보신 건 예고편이고 풀 버전은 각종 OTT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극 중에 보면은 여배우 안은진 씨가 나옵니다. 혹시 두 사람 간에 어떠한 로맨스 연기가 있었는지 이번 예고편에서는 공개가 안 됐는데 본편에서는 어떨지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스포츠 투데이. 트로트 가수 임영웅, 트로트만 하는 콘서트 하고 싶다. 자, 이날 임영웅은 따라따라를 부른 뒤 공연장에서 정식으로 들려드리는 따라따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풀버전은 처음으로 들려드리는 것 같다. 매번 짧게 들려드렸는데 어떠셨나라며, 저도 제법 트로트 곡들이 많아서 트로트 곡만 모아서 콘서트를 하는 건 어떨까 생각해봤다. 어떠신가 물었고 팬들은 환호했다. 임영웅은 대신 춤은 안 출 수도 있다면서 트로트만 하는 콘서트 좀 매력적일 것 같다.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 부분 아마 많은 관객들이 바라는 부분일 겁니다. 저도 가끔 방송을 통해 얘기를 했는데 임영웅 씨를 사람들이 맨 처음 좋아하게 된 게 미스터 트롯이었죠. 물론 여기에서도 임영웅 씨가 비트로트 곡을 많이 불렀는데 임영웅 씨 특유의 담백하면서도 맛깔나는 트로트에 빠진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임영웅 씨가 이런 트로트 곡만 모아서 콘서트를 연다면 이 역시 색다른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하는 콘서트 이상의 반응이 올 수도 있는데 실제 임영웅 표 트로트 콘서트도 가능할지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 제가 다니는 문화일보입니다. 물론 제가 직접 기사를 썼죠. 제목은 이거였어요. 임영웅이 준비한 우비 입고 3시간 떼창. 공연도 배려도 빛났다. 앞서 많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제 기사니까 더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제가 설명란에 링크도 걸어 놓을게요. 궁금하신 분은 이 설명란에서 링크해서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기사에서 저는 맨 마지막에 정말로 넣고 싶은 한 줄을 넣었습니다. 그건 이 내용이에요. 데뷔 후 2849일이 흘러 이 스타디움에 선 것은 여러분의 힘입니다. 안주하지 않고 더 큰 꿈을 꾸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영웅시대. 자, 이게 임영웅 씨가 이번 앙코르 콘서트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2020년 미스터 트롯으로 스타덤에 오른 후에 4년 내내 상승곡성만 그렸습니다. 이러기 정말 쉽지 않죠. 그 정점이 이번 상암 월드컵 경기장 무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게 다 나의 영웅시대 덕분이다. 팬들에게 모든 공을 돌리고 있죠. 자, 이렇게 임영웅 씨 상암 공연에 대한 리뷰는 마치고 다음 콘텐츠는 제가 숫자로 보는 임영웅 공연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임영웅 씨가 이 긴 전국 투어를 통해서 어떠한 족적을 남겼는지 숫자로 하나하나 분석해서 또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겠습니다. 스타를 읽어드립니다. 안지영입니다. 오늘은 삼시세끼에 출연한 임영웅 씨의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삼시세끼 4년 만에 돌아왔고요. 또 10주년이라는 의미도 있죠. 근데 하필 그 첫 게스트가 임영웅 씨여서 화제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영웅 씨의 효과는 있었는지, 시청률의 변화 추이는 어땠는지, 임영웅 씨의 예능감은 어땠는지, 그리고 향후 임영웅 씨가 삼시세끼에 또 재등장할 수 있을지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리뷰를 해드리면은 일단 평창으로 가는 버스에 탑승을 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이명웅 이름 석자가 언급이 됐습니다. 유해진 씨가 나영석 PD를 향해서 진짜 이명웅이 나오는 거냐라고 묻자 나 PD는 이명웅이 누구냐라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해진 씨는 모르는 게 더 이상하다라고 했고요. 차승원 씨 역시 일주일 내내 기사가 떠 있는데 우리가 어디 들어가 있었냐, 우리가 못 볼 수 없지 않냐 그런 질문이었고요. 유해진 씨는 처음부터 이명웅이 나오면 나중에는 바이든 대통령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이명웅 씨는 지금 게스트로 초대할 수 있는 최고의 스타라는 것을 삼시세끼의 이 MC들도 인정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두 명이 도착 후에 손님 맞이를 위한 분주한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차승원 씨는 뚝딱뚝딱 얼갈이 열무김치와 깍두기를 담갔고요. 능수욱하게 직접 만든 아궁이에 불을 피운 유해진 씨는 건강에 좋다면서 오븐 도미로 밥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김치를 다 담근 차승원 씨는 곧바로 점심 겸 저녁 준비에 돌입을 했는데 메뉴는 고추장찌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작은 불화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차승원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유해진 씨가 이 고추장찌개에 김치를 넣어버린 건데 돌아와서 이 김치 이파리를 발견한 차승원 씨가 맛이 변했다면서 나 안 만들래 라면서 잠시 짜증을 부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이제 이명웅 씨 팬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왜냐면은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삼시세끼를 통해서 본 차승원 씨의 이 살림 솜씨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또 고추장찌개에 김치를 넣었다,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사고인지, 진짜 이렇게 차승원 씨가 안 만들래 할 정도의 일인지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희도 또, 그리고 다른 네티즌 분들도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명웅 씨가 등장을 했습니다. 반바지 차림으로 등장을 했는데 어디 놀러 갈 때 마음은 가볍게 양손은 무겁게 이런 얘기 하는데 일단 이명웅 씨의 양손은 무겁게 왔고 마음도 제가 볼 땐 꽤 무거웠어요. 일단 처음 만나는 선배들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본인도 떨린다, 무섭다라는 마음을 토로를 했고요.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차승원, 유해진 씨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기도 했죠. 일단 이들은 일면식도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어요. 활동 분야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삼시세끼 마지막 편이 방송됐던 거, 이들 차승원, 유해진이 참여한 삼시세끼는 2020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돌아왔는데 2020년이면은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이명웅 씨가 이제 스타로 딱 발돋움한 시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활동 시점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명웅 씨는 이 삼시세끼에서 어떤 활약을 벌였냐? 저는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정리를 했습니다. 먹방, 허당, 그리고 인감입니다. 먼저 먹방입니다. 군침 돕는 먹방을 선보였는데 차승원 씨가 사랑으로 만든 이 도톰한 부침개로 점심 먹방을 시작을 했고 맛있어요를 연발을 했습니다. 2차 코스인 수육, 그리고 디저트인 수박. 수박은 본인이 직접 가져왔죠. 다음은 저녁 메뉴로 넘어갑니다. 불맛 가득한 제육볶음, 된장찌개, 그리고 다음 아침 메뉴로 넘어가서 누른밥과 참치김치찌개 등을 맛있게 먹으면서 시청자들의 군침을 돌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허당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일단 이명웅 씨 이날 웰컴주로 격한 환영을 받았고요. 형들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마늘 까기부터 장작 정비, 목장갑 배달, 톱질, 양파 까기, 설거지, 애호박과 감자 따기, 양념통 장식, 불 피우기 등 여러 가지 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본격적인 농촌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세 사람 모두 좀 어색했었는데 작업복을 딱 갈아입는 순간 이등병 마인드를 장착을 했다. 군대 3사단 백골부대 다녀왔죠. 제가 백골부대 출신인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명웅 씨가 제 군대 후배라고, 뭐 의미는 없지만 저 다시 한번 까먹은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강조해 드리고요. 이등병 마인드를 장착하고 왔다는 이명웅 씨, 요리 보조 유해진 씨에게 마늘, 양파 손질법을 배우고 곧바로 실전에 투입이 됐습니다. 자, 이날 이명웅 씨 자신감은 넘쳐 흘렀습니다. 근데 톱질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톱질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리듬감도 중요하고 어느 결을 타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해보지 않은 사람은 쉽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허당기 가득한 면모로 웃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톱질은 양념 선발을 만들기 위해서 유해진 씨와 손발을 맞추는 과정에서 시도를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양념 선발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투박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 이 양념 선반 누가 씁니까? 차승원 씨죠. 차승원 씨가 합격점을 줬습니다. 그러면 합격한 겁니다.
자, 그리고 끊임없이 옆에서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하면서 쉬지 않고 선배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열정 가득한 막내의 모습을 보여줘서 원래 이 막내의 모습은 그동안 손호준 씨가 담당을 했었는데 그 빈틈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루 만에 완벽하게 적응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인간미 넘치는 이 노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차승원, 유해진 씨의 극진한 보살핌, 물론 부려먹는 것도 꽤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주어진 미션을 마친 이명웅 씨에게 드디어 큰 도전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드넓은 감자밭이었는데 손님 맞이 잔치상을 차리느라 많은 비용을 쓴 탓에 갚아야 할 감자 무게가 무려 140kg이나 됐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감자 지옥이었어요. 캐도 끊임없이 나오는, 정말 고구마 줄기 따라 나오는 것처럼 계속 나오는데 이날은 감자였죠. 처음에는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형들과 함께 열심히 하나하나 손발을 맞춰간 끝에 세 사람의 시너지 효과로 140kg의 감자 중에서 120kg 이상을 캐내는 엄청난 수확을 거뒀습니다. 이명웅 씨가 참여한 삼시세끼의 실질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자, 한번 따져볼게요. 삼시세끼 어촌편 2015년 맨 처음 두 사람이 합을 맞췄을 때 9.7%로 시작해 8.6%로 끝났습니다. 그해 연말에 다시 방송된 2편 12.8%로 시작해 9.7%로 끝났고요. 자, 그리고 2016년 방송된 어촌편 3편은 11.5%로 시작해서 7.5%로 막을 내렸고 2017년 바다목장편 10.6%로 시작해 6%로 막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어촌편은 지난 2020년이었습니다. 5편이었는데 9.3%로 시작해 8.6%로 막을 내렸습니다. 자, 그럼 이명웅 씨가 참여한 이 삼시세끼는 어땠을까요? 1회 전국 시청률은 11.4%, 수도권은 11.8%, 각각 최고 시청률은 14.2% 그리고 15%였습니다. 수도권과 전국 모두 지상파를 포함해 전 채널 1위였고요. 2위는 어땠을까요? 전국 가구는 11.8%, 0.4% 상승했습니다. 최고는 14.1%를 기록을 했습니다. 수도권은 12.4%로 더 높았고요. 최고 시청률은 14.7%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 모두 자체 최고 기록 경신하면서 지상파를 포함해 전 채널 동시간대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어촌편만 기준으로 하면은 지난 2016년 방송된 어촌편 3편 이후에 초반 최고 기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근데 이게 8년 전이거든요. 8년 전과 비교한다는 게 사실 무리가 있어요. 왜일까요? 8년 전이면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넷플릭스를 포함해서 이런 OTT 환경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지상파, 종편, 그리고 케이블 위주로 볼 때여서 시청률이 훨씬 높을 때였습니다. 근데 8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11.4%에서 11.8%를 기록을 하고 있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명웅 효과가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이명웅 씨는 이번 삼시세끼에 어디까지 나올까요? 일단 3부까지 나옵니다. 근데 3부를 꽉 채우진 않고요. 3부 중간에 퇴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배턴을 배우 김고은 씨, 올해 영화 파묘로 1000만 관객을 모았던 김고은 씨가 배턴 터치를 하게 됩니다. 일단 제작진은 이명웅 씨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이명웅 씨가 나오면 그만큼 시청률 상승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3회 중반에 이명웅 씨가 하차하면은 시청률이 떨어질까? 반드시 그렇게만은 볼 수 없는 게 예능은 이야기, 서사를 계속 쌓아나가는 구조죠. 그래서 유지되거나 계속적으로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후일담 편에 다시 한번 이명웅 씨를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삼시세끼의 모든 여정이 끝나고 나면은 서울에서 다시 모여서 후일담 토크를 진행을 하는데 이때쯤 이명웅 씨를 다시 한번 그 카드를 쓰지 않을까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자, 그럼 다음 이명웅 씨 행보는 어떻게 될지 10월 12일입니다.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 열리는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에서 팀 히어로로 출전을 하는데 이날 팀 기성용과 축구대회를 펼치게 됩니다. 자, 저희가 다음 이명웅 씨는 이 축구대회는 어떻게 진행이 됐고 이 안에서 이명웅 씨의 활약은 어땠는지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타를 읽어드립니다. 안지영입니다. 오늘은 이명웅 씨의 자선축구대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팀 이명웅과 팀 기성용이 맞붙었습니다. 지난 10월 12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쿠팡플레이와 함께하는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가 있었죠. 자선축구였음에도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명웅 씨가 축구에는 정말 진심이거든요.
자선 축구대회지만 경기 자체에 엄청나게 몰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팀 기성용이 4대 3으로 팀 히어로를 꺾었습니다. 이 경기를 마친 이명웅 씨의 소감은 어땠을까요? 일단 중계사 인터뷰를 통해서 레전드 선수들과 경기장에서 호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었다면서 뛰는 내내 즐거웠고 오늘 이 순간이 정말 행복했다라고 그날을 돌아봤습니다. 자, 이날 이명웅 씨 어시스트도 기록을 하고 정말 선수 못지않은 시야와 패스로 많은 역할을 했는데 선수들이 잘 움직였고 저는 그냥 패스를 줬을 뿐인데 좋은 장면이 나온 것 같다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냉정하게 평가하면 답답하거나 실수도 많았다면서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대단하다고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했죠. 이명웅 씨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축구 경기를 뛰었고 축구를 사랑했죠. 하지만 진짜로 정규 규격 경기장에서 수많은 팬들이 들어찬 상태에서 국가대표급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뛰어본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솔직한 소감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중 앞에서 축구를 해보는 게 처음이다 보니 확실히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 잘 안 들리니까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약간 윽박 지르는 것처럼 되더라. 선수들의 마음을 이제 알았다면서 웃었습니다. 아울러 그러면서 가슴이 뛰고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었다. 동료들과 재밌는 경험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대부분은 TV를 통해 경기를 보잖아요. 축구도 보고 야구도 보고. 근데 보면 저희가 너무 답답하죠. 막 소리 지르잖아요. 거기서 그럼 어떻게 해야지라고. 근데 막상 이명웅 씨도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경기장에 서보니까 응원 소리에다가 너무 많은 소음들이 있기 때문에 소통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 오는 압박감 역시 대단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털어놨던 겁니다. 이명웅 씨는 근데 이날 정말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는 경기 자체에 굉장히 집중을 하지만 자선, 정말로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 그런 취지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경기뿐만 아니라 공연까지 선보였습니다. 자, 이날 이명웅 씨의 활약, 과연 그 현장을 지켜본 각 언론사의 스포츠 기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기사를 썼을지 언론사들의 반응을 토대로 해서 한번 그날의 상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노컷 뉴스입니다. 제목은 하프타임 쇼까지 이명웅이 다 했다. 해설위원들도 극찬한 명품 패스. 그 내용을 보면 축구도 잘한다. 가수 이명웅이 하프타임 쇼까지 벌인 데 이어 후반전 환상 패스를 보여주며 찬사를 받았다. 이명웅은 하프타임에 관중 3만 5천여 명 앞에서 공연도 선보였다. 선글라스를 쓰고 당장한 그는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호음을 부르며 열기를 더했다. 이명웅은 후반 19분 환상 패스를 보여주며 도움을 기록했다. 이를 지켜보던 한준희 해설위원은 하나의 작품이 나왔다. 이 정도 패스면 지단이라고 감탄을 했고 옆에서 해설을 하던 이근우도 현역 시절에 기성용이 하던 패스를 이명웅 선수가 보여줬다고 박수를 보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하프타임 쇼에서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그리고 이명웅 씨의 후반전 이 골로 이어지는 패스가 얼마나 대단한 패스였는지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자, 다음은 뉴스원입니다. 제목, 이명웅, 대전에 뜬 기부 히어로, 역대급 행복 요정. 가수 이명웅이 기부 히어로로 변신했다. 이 경기의 수익금 전액은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부된다. 이명웅은 선글라스를 끼고 하프타임 쇼 무대에 올라 히트곡 히어로와 Do or Die, 홈 등을 열창하며 3만 5천 명의 관객을 뜨겁게 달궜다. 자,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이명웅 씨의 이 기부, 자선 활동에 굉장히 큰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수익금 전액이 사회 취약계층 지원으로 쓰인다는 것, 단순히 승패가 결정되는 그것이 중요한 경기가 아니라 이명웅 씨 차원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잘 사는,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자선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 초점을 맞춘 거죠. 자, 다음은 세계일보입니다. 이명웅, 뛰고 노래하고 3만 5천 명, 영웅시대 열광. 3만 5천 명이 찾은 자선축구대회에서 7골이 터진 끝에 팀 기성용이 승리했다. 이명웅은 경기 후 중계방송사와 인터뷰에서 레전드 선수분들과 운동장에서 호흡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 영광이었고 뛰는 내내 즐거웠다. 이 순간이 행복했다고 말했다. 팀 히어로와 팀 기성용의 맞대결과 유니폼 판매 수익금 전액은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부된다. 자, 이 기사 역시 이명웅 씨가 뛰고 노래하고 이날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 다양한 역할을 했다는 걸 강조를 했고 영웅시대를 제목에 넣었습니다. 3만 5천 명 영웅시대 열광. 자,
이날 경기 자체도 흥미로웠지만 결국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 이명웅 씨를 보기 위해서 이명웅 씨의 팬덤들이 많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현장에 와서 유니폼 판매에도 도움이 주고 이 수익금이 어디로 간다? 사회 취약계층들을 돕는 데 쓰인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미 이명웅 씨는 영웅시대 이름으로 많은 기부를 하고 있고 반대로 영웅시대 역시 이명웅 씨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있죠. 이번 자선대회 역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명웅 씨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영웅시대 팬들이 함께 만드는 자선의 장이었던 겁니다. 자, 다음은 2대1입니다. 선수 사이에서도 빛난 이명웅, 가을 소풍 즐거우셨길. 가수에서 축구 선수로 변신한 이명웅이 행복했다는 소감을 남겼다. 후반 11분 팀 기성용의 이익윤이 동점골로 균형을 맞췄다. 팀 히어로에 다시 우위를 안긴 건 주장 이명웅이었다. 후반 19분 역습 상황에서 예리한 침투 패스로 상대 수비진을 무너뜨렸다. 패스를 받은 전원석이 득점하며 다시 팀 히어로가 앞서갔다. 이날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는 35,034명의 관중이 찾았다. 축구 대표팀 경기 못지않은 열기였다. 이명웅은 제가 준비한 가을 소풍이 즐거우셨으면 좋겠다라면서 행사가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나서 다행이다라고 가을밤의 추억을 돌아봤다. 자, 이 2대1 같은 경우는 이날 행사를 가을 소풍에 빗댔습니다. 이는 결국 이명웅 씨가 얘기한 소감의 끝이었는데 제가 준비한 가을 소풍 즐거우셨으면 좋겠다. 사실 이명웅 씨가 끊임없이 팬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있죠. 뭐가 있었죠? 상암 월드컵 경기장 무대가 있었고요. 그 이전에는 전국 투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겨울로 가면 야외 행사가 힘들잖아요. 그 전 마지막 가을 선물로 이 축구 경기를 준비를 했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행사가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나서 다행이다. 사실 수만 명의 인파가 모이면은 거기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근데 항상 그렇지만 이명웅 씨가 모이는 곳에는 안전요원들이 다른 공연장에 1.5배에서 2배까지 정말 많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날 역시 아무런 불상사 없이 잘 마무리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명웅 씨가 굉장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한 겁니다. 자, 이제 이명웅 씨의 다음 행보는 어디로 가죠? 바로 리사이틀입니다. 아직까지 이 리사이틀에 대한 티켓팅이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물론 저도 이번에도 참전을 합니다. 최근에 이런 암표에 대한 처벌을 굉장히 강화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조금 더 수월한 티켓팅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자, 과연 이 리사이틀 관련돼서는 어떠한 일들이 진행이 될지 저희가 여러분들께 준비 후에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기자초 반지용입니다. 이명웅 씨가 연말 연시를 앞두고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름하여 이명웅 리사이틀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발표였거든요. 여기서 이 리사이틀이라는 제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이 이름을 붙였는지, 그리고 2년여 만에 다시금 고척돔에 손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번 무대는 어떤 식으로 꾸며질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명웅 씨가 추석 선물을 줬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석 당일인 17일 오전 소속사 물고기 뮤직에서 공식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명웅의 리사이틀 오는 12월 27일부터 29일 3일간 그리고 2025년 1월 2일부터 4일까지 또 3일간 총 6일에 거쳐서 고척 스카이돔에서 이명웅 리사이틀이 열립니다. 자, 보도자료가 왔는데 이 보도자료의 제목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어떤 걸 강조하는지 알아요. 이게 책의 목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을 볼 때 목차를 보면은 이 책이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걸 대략적으로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이명웅 리사이틀 보도자료를 물고기 뮤직에서 보내면서 그 보도자료의 제목을 어떻게 붙였는지 한번 쭉 말씀드릴게요. 이명웅, 영웅시대 위한 선물 공개. 오는 12월 이명웅 리사이틀 개최. 이명웅 리사이틀로 연말 연초 영웅시대와 추억 쌓는다. 이명웅, 영웅시대와 함께 이명웅 리사이틀로 24년 보내고 25년 맞이한다. 이명웅 리사이틀로 또다시 현장 열기와 감동 있는다. 이명웅, 고척돔에서 총 6일간 이명웅 리사이틀 개최 신무대 예고.
자,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리사이트를 개최한다는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웅시대라는 키워드가 총 5개 제시한 제목 중에서 3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팬들을 위한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또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맞이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6일간에 걸친 행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물고기 뮤직식은 17일 이 추석 당일 오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임영웅 리사이틀 개최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투어 콘서트를 통해 다채로운 매력을 뽐냈던 임영웅의 다양한 모습이 담긴 영상은 콘서트 현장의 열기를 오롯이 전하는 것은 물론 다시 한번 그때를 떠올리게 하며 감동과 여운을 안기고 있다. 리사이틀과 시대를 뛰어넘고 세대를 아우르는 임영웅 스테이지라는 문구를 쓰기도 했었죠.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일단 임영웅 리사이트를 통해서 그동안의 콘서트 투어는 또 다른 모습과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왜 이름이 리사이틀일까요? 일단 리사이틀, 영어 그대로 해서 그 의미를 따져보면 한 사람이 독주하거나 혹은 독창하는 음악회를 얘기합니다. 일단 임영웅 씨의 단독 콘서트죠. 또 임영웅 씨의 콘서트의 특징 중 하나가 뭐죠? 게스트가 없죠. 홀로 모든 무대를 VCR이라든지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앞전에는 단편 영화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런 식으로 홀로 모든 걸 꾸민다는 측면에서 리사이틀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습니다. 근데 임영웅 씨에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했어요. 자, 리사이틀을 그냥 쭉 풀어 쓴 게 아니라 리 한 다음에 표기가 있죠. 리를 강조를 했습니다. 리가 뭐죠? 리플레이, 다시죠. 즉, 올해 초에 I'm Hero를 고향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10만 관객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기념비적인 성과를 올린 2024년을 다시 한번 되새기자. 그리고 또 나아가서 2025년 다시 뛰자. 그런 측면에서 리사이틀, 다시 간다. 리를 강조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척돔 무대를 2020년에 한번 썼었죠. 그래서 고척돔에 다시 온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공연, 새로운 기록갱신입니다. 어떤 기록갱신이냐? 아니, 아직 열리지도 않은 공연에 무슨 기록갱신이냐 할 수 있는데 사실 기록갱신이 맞습니다. 일단 고척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임영웅 씨에게 고척돔은 어떤 의미죠? 2022년 12월 I'm Hero의 앙코르 공연을 여기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때는 회당 1만 8천 명의 영웅시대와 2회에 걸쳐서 성공적으로 입성을 했는데 이틀 양일간 모은 관객 수가 3만 6천 명입니다. 그때 공연 제가 현장에서 직접 직관을 한 다음에 리뷰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는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그 영상 다시 한번 보실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 당시 임영웅 씨가 이런 소감을 남겼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고척돔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영웅시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고척돔으로 이행시를 짓겠다라고 했는데 고맙고 또 고마운 이 마음, 척 하면 척 알아주실 거죠? 라고 이행시를 지어서 또 박수를 받기도 했었죠. 이날 또 임영웅 씨는 코로나 한창일 때 언제 팬들 만나나 했는데 어느새 팬들을 만나 고척에서 함께하고 있다. 과거에도 언제 유명한 가수가 되나 했는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면서 여러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강조한 거는 바로 초심이었죠. 고척돔에 2년 전에 서면서 초심을 강조했는데 다시금 리사이틀, 그 초심을 되살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기록이 뭐냐 궁금하시죠? 이전 임영웅 씨의 관객 동원 기록을 볼게요. 지난 2023년 10월 27일부터 26일까지 I'm Hero로 공연에 포문을 열었죠. 그때 2주에 걸쳐서 총 6회 공연, K스포돔, 체조 경기장에서 6회를 2주에 걸쳐 공연한 곳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 당시 모은 관객은 단일 공연, 단일 장소에서 약 9만 명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이 체조 경기장에는 한 번에 15,000명까지 들어차는데 보통 한쪽 벽면에 무대를 설치하면 그 뒤쪽은 관객이 앉을 수 없죠.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죠? 임영웅 씨가
이 공연장 정중앙에 무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15,000명이 삥 둘러서 모두 앉아서 관람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회당 15,000명, 6 곱하면 9만 명을 모았습니다. 자, 그걸 뛰어넘은 게 뭐였죠? 바로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이틀 공연으로 약 10만 명. 좀 의견이 나뉘기도 해요. 9만여 명이라고 표기한 것도 꽤 있죠. 적어도 상암 경기장 9만 명은 넘은 건 확실하고 10만 명 정도를 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공연은 어떨까요? 총 6회 공연인데 2022년 실제로 임영웅 씨가 행했던 공연 기준으로 볼게요. 회당 얼마? 18,000명이었습니다. 여기다 6을 곱하면 10만 8천 명, 약 11만 명입니다. 즉 단일 장소, 단일 공연으로 또다시 임영웅 씨 역대 기록을 경신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고척돔 리사이틀 아직 진행하지 않았지만 물론 당연히 표는 전석 매진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임영웅 씨가 또 한 번의 기록 경신을 앞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추석 기간에 임영웅 씨 영화 다시 본 분들 꽤 많이 있으시죠? 임영웅 I'm Here The Stadium 9월 13일부터 9월 17일 이 추석 기간 기준입니다. 이 시기에 약 2만 3천 명을 더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날까지 누적 관객은 27만 4,38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누적 매출액은 78억 1,576만 6천 원이었고요. 역대 공연 실황 영화 중에서 임영웅 씨는 매출액 1위를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럼 향후 이제 연말로 접어드는데 임영웅 씨 관련돼서 챙길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일단 9월 20일 임영웅 씨가 참여한 삼시세끼 첫 방송 이 내용에 대한 리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곧 고척돔 공연의 티켓팅이 시작이 되겠죠. 티켓팅 매번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이번에 또 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뭘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서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미 처벌하겠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서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 행위로 잡은 표에 대해서 웃돈을 얹어서 팔면은 처벌을 했는데 이게 잡아도 문제예요. 뭐냐? 아니 이걸 매크로로 예매를 했는지 아닌지 입증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매크로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임영웅 씨의 콘서트 티켓을 웃돈을 주고 팔았다. 이렇게만 되면 무조건 처벌한다고 했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여부 관계없이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서 거래한다. 그리고 공정한 입장권 구매를 방해하거나 우회에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인 부정구매. 즉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볼 것도 아니면서 수십 장을 매집해서 이거를 다시 팔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 입장권 부정 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더욱 명확하게 개선. 처벌 기준을 이득의 크기별로 세분화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개정도 검토. 즉 15만 원에 샀는데 진짜로 내가 못 가게 돼서 남들한테 15만 원에 판다. 이건 오케이. 왜냐?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 행위를 크게 저해하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20만 원에 팔았다. 그럼 5만 원의 이득인 거죠. 30만 원에 팔았다. 2배, 15만 원의 이득인 거죠. 이렇게 자기가 이득을 크게 가져오려고 할수록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물론 이것만으로 티켓 대란을 막기 힘듭니다. 왜냐면은 임영웅 씨 티켓팅 하면은 일단 대기만 50만에서 70만이 나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거든요.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저희가 취재 후에 여러분들께 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기자초 만지호입니다. 최근에 이 가수 임영웅 씨를 이용하려는 부적절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어서 오늘은 그 문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임영웅 하면은 한국 브랜드 평판 연구소에서 연이어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광고주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이름 석자가 가진 엄청난 화제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임영웅 씨의 이름, 임영웅 씨는 가만히 있는데 이 이름 석자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들을 만드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임영웅 씨가 어느 정도 파워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올드스타가 한 가지 바로잡고 여러분들께 사과할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예측했던 게 완전히 틀린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오늘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임영웅 씨가 패션 브랜드를 론칭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임영웅이 자신의 패션 브랜드를 론칭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보도를 보면 임영웅은 11월 초 자신의 이름을 건 패션 브랜드를 론칭한다. 1020 세대를 겨냥한 편안하고 감각적인 캐주얼 브랜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론칭 기념으로 패션 매거진과 손잡고 11월 4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팝업 스토어도 예정돼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11월 4일이 지났죠. 근데 팝업 스토어가 열렸나요? 열리지 않았습니다. 즉 이것만으로도 이 보도에 대한 상황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근데 왜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가 중요할 텐데 보도의 근거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기사화됐습니다. 임영웅은 가요계 패셔니스타로도 유명하다. 콘서트 무대 의상 외에도 임영웅은 여러 방송 프로그램이나 일상에서 센스 있는 패션 감각으로 눈길을 끌어왔다. 임영웅의 패션 사랑은 여러 분야에서 접목되어 왔다. 축구광인 그는 지난 12일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축구팀 팀 히어로와 팀 기성용의 맞대결 경기에서 착용한 유니폼을 직접 디자인해 감각을 인정받았다. 임영웅은 유니폼 후원사인 스포츠 브랜드 푸마와 디자인 제작을 진행, 유니폼 판매 수익금은 취약계층에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인데 즉 임영웅 씨는 이렇게 패션에 관심이 많고 패셔니스타로 유명하다. 그리고 이번 이 축구 경기에서도 유니폼 제작에 참여를 했다. 그만큼 패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걸 승화시켜서 패션 브랜드를 론칭하려 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이에 대한 그럼 공식 입장은 뭘까요? 소속사 물고기 뮤직은 보도가 나오고 약 2시간 만에 11월 초 임영웅이 자신의 이름을 건 패션 브랜드 론칭에 대한 기사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일축했습니다. 보도가 나오고 2시간 만에 공식적으로 부인을 할 이 기사가 왜 나오게 됐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임영웅 씨의 이름을 팔고 다니는 일이 적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왜냐면 임영웅 씨 이전에도 수많은 스타들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로열티,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갖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사기치는 사람이 적지 않았거든요. 근데 기사 보도는 제가 좀 아쉬운 건 있습니다. 일단 어떤 제보라든지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게 되죠. 사실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원하는 보도 시점 그리고 기자가 취재해서 기사를 쓰고 싶은 시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 확인이에요. 이 보도가 나오기 직전에 임영웅 측에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다면 이렇게 곧바로 부인될 사안이 기사화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임영웅 씨에 대한 충분한 확인 작업 그리고 임영웅 씨 물고기 뮤직에서 이 보도에 대해서 어떠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뉘앙스를 풍긴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임영웅 씨를 해외에서 이용하려는 사례입니다. 임영웅 씨의 티켓 구하기 정말 힘들기로 유명하죠. 그 이유가 또 하나 밝혀졌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인들이 자국에 불법 유통된 한국인 계정 정보를 통해서 한국인들도 예매하기 힘든 이 국내 공연과 경기 등의 표를 사들인 뒤에 암표 거래를 통해서 불법 이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윤기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할 내용인데 중국 암표 팔이 업자가 한국인 인증 계정을 450에서 650위안, 한화로 9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입니다. 이를 불법 거래하고 중국에서 국내 티켓 예매 사이트에 접속해 표를 사들이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럼 이런 계정들이 주로 산 표를 보니까 바로 임영웅 씨의 콘서트 그리고 드라마 선제업고 투여를 통해서 엄청난 인기를 누린 변우석 씨의 팬미팅들 이렇게 치열한 매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공연표를 대대적으로 예매를 해서 사들였고 이걸 웃돈을 얹어서 되팔고 있는 정황이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국내 예매 사이트는 이 부정한 예매를 방지하기 위해 내국인과 외국인 결제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해외인 중국에서도 마치 내국인처럼 가입할 수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8월 관련 자료를 요구하기 전까지 이런 상황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 인터파크 티켓 사이트는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결과 문제없다고 회신했는데 그 내용이 거짓이었다는 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었죠. 즉 중국인들마저 임영웅을 이용하면 돈이 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악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 피해는 누가 본다? 고스란히 실제로 임영웅 씨의 공연을 보려는 팬들,
한국인들이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중국에서 한국인들의 불법 아이디를 만들어서 이것을 임영웅 씨의 표를 매크로 프로그램들을 이용했겠죠. 대량으로 매집하고 이것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웃돈을 얹고 판다. 지금 국내에서 이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결국 외국인이어서 중국인들이 팔고 있는 거라면 적발이 되더라도 과연 처벌할 수 있을지, 중국에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겠죠. 즉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행태들이 계속돼 왔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다름 아닌 요즘 북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대북 전단과 USB에 임영웅 씨가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탈북민 단체가 북한에 날려보낸 이 대형 풍선 안에 임영웅 씨나 나훈아 씨의 공연 영상이 담긴 USB 등이 담긴 것을 두고 저작권 위반 논란이 제기가 된 겁니다. 왜냐면 임영웅 씨의 공연 내용이 담긴 USB를 포함해서 날리는데 과연 임영웅 씨, 나훈아 씨가 동의를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게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권 위반 사례라는 거죠. 이는 강효정 국회의원이 지난 10월 진행된 이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한 건데 북한의 한국 영화와 드라마, 음악 등이 담긴 USB 5,000개를 대형 풍선에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이런 저작권 문제가 제기됐다는 겁니다. 자, 강 의원은 이날 출석한 유인촌 장관에게 올해 73회나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북으로 날려보냈는데 여기는 대북전단과 함께 드라마 겨울연가, 임영웅 나훈아 콘서트 영상 등을 담긴 USB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넘어오는 이런 풍선들에 대해서 이걸 오물풍선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북풍선이 북한에 날아가면 우리의 소중한 콘텐츠가 오물풍선 취급을 당하지 않겠냐고 짚었습니다. 게다가 관계자, 권리자의 허락 없이 불법 복제, 불법 유포한 이상 법 위반이고 저작권법 133조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께서 불법 복제물 또는 관련 기기를 발견할 때는 수거, 폐기,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북한까지 못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떨어진 것도 상당히 많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것도 문체부 소관이고 이것들을 수거하고 확인해서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유 장관은 불법 복제는 저작권 위반이고 예전부터 많이 수거하고 폐기도 했다면서 불법물 수거와 폐기는 늘 하고 있는 일이고 특별사법경찰도 운영하고 있다고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무부서인 문체부는 어떨까요? 문체부에 질의를 했더니 임영웅이나 나훈아가 직접 대처해야 한다는 소극적 답변을 하고 있다면서 해당 가수 등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무조건 저작법 위반이라고 강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이 답변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부족하다고 봅니다. 임영웅이나 나훈아가 직접 대처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내 영상 북한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해당 연예인이나 소속사 입장에서는 냉가슴을 앓을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것을 알고 있는 문체부 차원에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 올드스타가 사과를 드릴 건 어떤 내용이냐? 바로 저희가 틀렸다는 겁니다. 뭐가 틀렸냐? 자, 공연 실황 영화죠. 임영웅 I'm Here the Stadium. 관객 수 기준을 두고서는 저희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Love Yourself in 서울의 34만 기록을 깨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보기 좋게 틀렸습니다. 이게 스스로 위안을 하자면은 저의 그런 발언이 자극이 돼서 더 많은 분들이 계속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너무 놀라운 결과여서 이 내용을 저희가 살짝 분석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역대 공연 실황 매출과 관객 모두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기준이에요. 34만 명을 돌파를 했고 지금 현재는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일단 신기록은 지난 8월 28일 개봉 후 53일 만에 거둔 쾌거인데 방탄소년단의 기록을 5년 만에 갈아치운 거죠. 그리고 누적 매출도 1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 임영웅 씨마저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I'm Here the Stadium. 여러분의 많은 사랑에 힘입어 관객 수 35만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과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스타디움 공연의 열기가 가슴속에 아직 남아있는데요. 너무나 짧게 느껴졌던 우리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이렇게 영화로나마 더 많은 분들께 그때의 열기를 전해드릴 수 있게 돼 참 행복합니다. 이명웅 씨마저 직접 메시지를 낼 정도로 35만 기록은 이명웅 씨도 깨긴 힘들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기록이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도 하기도 했죠. 자, 왜 말도 안 되는 기록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일단 이명웅 씨의 앞선 공연 관객 수를 볼게요. 전국 투어 22만 명입니다. 여기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10만 명이죠. 더하면 얼마? 32만 명입니다. 공연으로 실제 모은 관객 수가 32만 명인데 영화 관객 수 35만 명. 그걸 뛰어넘어 버렸다는 거죠. 즉 이미 더 스타디움을 직접 본 관객들도 다시금 찾았다는 거고 이명웅 씨의 팬덤들이 그만큼 결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명웅 씨 역시 이거는 영웅 시대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는 이명웅 씨 또 다른 기록에 도전합니다. 뭐가 남았죠? 연말연시 리사이틀입니다. 리사이틀. 앞서 K스포돔 6회 공연을 통해서 약 9만여 명, 그리고 더 스타디움을 통해서 10만 명. 근데 이번에 더 리사이틀 공연 같은 경우는 이걸 뛰어넘는 약 11만 명 정도를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일 장소, 단일 공연으로 최다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이명웅 씨가 써내려갈 또 다른 기록 행진은 어떻게 될지 저희가 또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명웅 씨의 리사이틀이 열리는 서울 고척 스카이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이 12월 27일 첫 공연 날이고요. 공연 시작까지는 약 15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대부분 입장을 마쳤고, 자, 이제 곧 공연이 시작되는데 과연 어떤 공연이 될지 제가 취재 후에 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쇼 반지용입니다. 방금 제가 고척돔에서 찍어온 영상 간략하게 보여드렸는데 이명웅 씨가 데뷔 이래 단일 공연으로 가장 많은 관객 약 12만 명을 동원하는 이명웅 리사이틀을 개최했습니다. 자, 이날 고척돔 저는 27일 첫날 공연을 갔는데 영하 2, 3도 정도 되는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 2, 3시간 전부터 그를 상징하는 푸른색 물결이 고척돔 주변에 넘실거렸습니다. 인근 상인회에서는 이 콘서트를 축하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었고 정말 그 거리를 걸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명웅 씨의 노래가 수시로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워낙 추운 날씨였기 때문에 이 고척돔 곳곳에는 간이 난로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곳에서 추위를 녹일 수 있도록 했고요. 게다가 입장객 전원에겐 이번에는 이명웅 씨가 방석이 아니라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이 무릎 담요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공연 영상 이거는 사실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고 찍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연 전에 사전 MC 개그맨 정성우 씨가 MC를 봤는데 그 내용만 맛보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한마음 한마음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모두가 한마음으로 만들어가는 영혼에서 모든 분들이 만들어가는 굉장히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이명웅 씨의 공연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연에 비해서 안전 요원도 거의 2배 가까이 배치가 되죠. 그래서 정성호 씨도 이렇게 안전을 당부했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저는 3층에 있었습니다. 제가 3층 B열이었는데 A열이 다 막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A열만 쭉 해도 제가 볼 때 한 100석 정도 더 나올 텐데 굳이 열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A열에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그 앞이 바로 난간이거든요. 난간이 이렇게 막혀져 있지만은 거기 매달리면 위험합니다. 혹시라도 생길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수익은 좀 덜 내더라도 1열, 이 A열은 판매하지 않고 막는 것으로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27일 제가 직접 본 이 직관 공연 위주로 리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명웅 씨 오케스트라 지휘자 컨셉으로 복장을 입고선 이 콘서트의 막을 여는 영상을 보여줬고요. 공연 시작과 함께 영시의 이별, 동백아가씨, 가슴 아프게, 산의 네 곡을 연이어 불렀습니다. 각각 배호, 이미자, 남진,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인데 존경하는 선배들의 노래라고 얘기를 했고 그 직후 또 하나의 이명웅 씨의 진심이 흘러나왔습니다. 자, 저희가 한 차례 이미 영상을 통해서 저희의 입장을 전해드린 바도 있고요.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임영웅 씨가 주고받은 개인적인 메시지가 유출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임영웅 씨가 입장을 밝힌 건데, 여러분께 너무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죄송하다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안을 겪은 후에 본인이 정말 긴 시간 고민을 했겠죠. 그러면서 스스로 느낀 바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노래를 하는 사람입니다. 노래로 즐거움과 위로, 기쁨을 드리는 노래를 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마음 담아서 공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자기 다짐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 영웅시대 팬들에게도 다시금 인사를 전했는데, 여러분들의 큰 사랑을 더욱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믿어주시는 덕분에 제가 더 열심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거듭 인사를 전했습니다. 자, 이 임영웅 씨의 사과에는 영웅시대 팬들이 박수와 함께 괜찮아라는 이 목소리를 통해서 임영웅 씨를 격려했고요. 자,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임영웅 씨가 일단 사과를 했다는 건 본인이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반성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어떠한 사안에 대한 인정과 반성이 있다면 이를 받아들이는 용서와 관용 역시 수반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공연, 저는 딱 한 글자로 정리하자면 이건 것 같아요. 하나의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초심입니다. 초심, 첫 마음이죠. 일단 이날 임영웅 씨는 대부분의 노래를 트로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미스터 트롯을 비롯해 뽕숭아학당, 사랑의 콜센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불렸던 명곡 퍼레이드를 선보였는데, 그동안 임영웅 씨는 주로 공연에서 자신의 앨범에 수록된 다양한 장르를 소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리사이틀에서는 트로트 위주의 세트리스트를 꾸몄다는 거죠. 이걸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단초는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해 4월 열렸던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공연이죠. 그때 트로트 메들리를 부르는 대목이 있었는데, 그때 트로트만으로 채워도 재미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트로트만 하면 지겨워하실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하다. 여기서 1년 묵은 스트레스 다 풀고 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임영웅 씨가 그동안 부른 노래가 500곡이 넘었는데 하나하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리고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존경하는 선배들의 노래로 채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임영웅 씨, 일단 미워요, 소나기 두 트로트 곡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미스터 트롯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스타덤에 올랐죠. 그의 첫 발은 트로트였다는 거죠. 그 이후에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는 가수로 거듭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심, 초창기 임영웅 씨의 모습을 응원하고 지지해줬던 이 팬들을 위해서 자신의 이 트로트 무대를 한 번쯤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날 데뷔곡인 미워요를 부른 데 이어서 세트리스트에 포함은 안 됐는데, 또 다른 데뷔곡인 소나기 같은 경우는 반주 없이 라이브로 소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불러보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죠. 저는 이 문장이 이 리사이틀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영웅의 초심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임영웅 씨, 본인의 노래와 선배의 노래를 절묘하게 하나씩 번갈아 부르기도 했습니다. 소나기라는 노래가 있었기 때문에 비를 모티브로 해서 빗속을 둘이서를 불렀고요. 그리고 또 별을 모티브로 해서 고현철 씨의 내 마음 별과 같이를 들려드린 데 이어서 자신의 히트곡이죠.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로 또 화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공연에서 임영웅 씨는 끊임없이 선배들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을 표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좋은 곡들이 많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 사랑받으며 큰 힘을 주는 선배님들 덕분에 제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런 공연을 만들 수 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좋아하는 곡이라면서 모두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무처럼 묵묵히 함께 걸어가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면서 조용필 씨의 걷고 싶다를 선사하기도 했죠. 자, 이날 무대는 제가 볼 때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를 망라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일단 1980년대로 돌아가서는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컨셉의 드라마를 보여줬습니다. 실제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성동일, 이일화 씨가 출연했고 그 아들로 임영웅 씨가 직접 연기를 선보였죠. 정말 진한 전라도 사투리를 구사했는데
사흘 동안 촬영했는데 그중에 성동희 씨는 하루 촬영했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촬영 내내 임영웅 씨에게 사투리를 가르쳐주면서 굉장히 많은 애정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뽕열차를 출발시켰고 사랑님과 쓰러집니다 등 뽕기 가득한 노래를 안무와 함께 선보였고 트로트를 듣고 나면 후련하다. 이게 바로 트로트의 매력이라고 환하게 웃기도 했죠. 자, 그리고 임영웅 씨. 아무래도 이 무대 위에 서다 보면은 플로어에 있는 분들과는 가까이 소통하는데 2, 3층 객석과는 멀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형 이동차를 타고 공연장을 한 바퀴 돌았고 이때 부른 노래는 10분 내로와 운명 같은 여인 그리고 보금자리였습니다. 이어 등장한 건 DJ 웅이었습니다. 라디오 DJ를 보냈고 그때부터는 1990년대로 2만여 관객을 초대했습니다. 천생연분, 슬퍼지려 하기 전에, 김미 등 1990년대를 풍미했던 댄스곡을 소화했고 또 하나, 이 공연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춤을 안 출 수도 있다고 했는데 춤을 안 출 수가 없다면서 박지윤 씨의 성인식 굉장히 요염하고 굉장히 섹시한 무대죠. 이 춤을 댄서들과 함께 2차례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자, 공연 막바지에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면서 아주 슬픈 노래를 들려드리겠다고 너스를 떨었고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을 선곡하면서 마침표를 찍었는데 이대로 떠날 영웅 시대가 아니죠. 앙코르를 연호했고 결국 다시 무대에 오른 임영웅 씨. 본인의 히트곡 Do or Die, Home, 히어로를 끝으로 약 3시간에 걸친 무대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외에도 임영웅 씨가 부른 노래를 보면은 조용필 씨의 그 겨울의 찾지, 김수희 씨의 애모 등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노래 좀 듣는다는 신세대까지 모두가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명곡 중에 명곡 등을 쭉 선곡을 해서 임영웅 씨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했는데 이 리사이틀에 대해서 I'm Here 투어와는 조금 다른 결의 공연으로 일종의 특별판이라고 스스로 정의를 했습니다. 옛날엔 이렇게 큰 규모의 공연을 리사이틀이라고 많이 불렀다더라.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오랫동안 추억하게 하는 공연을 만들고 싶어서 공연 이름을 이렇게 정해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리사이틀 가끔 이렇게 I'm Here뿐만 아니라 명곡 퍼레이드로서 들려주면은 임영웅 씨의 다양한 브랜드 공연 중에 하나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임영웅 씨 마지막에 영웅시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제가 엄선해서 뽑아왔다. 제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음악을 들었던 시점 그리고 또 불렀던 시점이 기억나면서 음악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 그 노래를 들었던 시점과 불렀던 시점 임영웅 씨가 이런 다른 가수들의 명곡을 불렀던 건 미스터 트롯 직후 즉 본인이 스타덤에 오르고 이제 막 팬들과 만남을 갖고 소통을 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임영웅 씨의 시작이자 지금의 임영웅 씨를 잇게 한 출발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 임영웅의 리사이틀의 키워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 하나로 정리하자면 초심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